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업체 선정 방법 1편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영상은 당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인 LHTV에서 제작한 것으로 상가주택을 설계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가주택 즉 꼬마빌딩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서 지난 영상에서는 설계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업체 선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는 공사업체 선정 요령 등에 대한 자료도 많은데, 저는 현장에서 직접 수많은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면서 느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건축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또 이런 부동산,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사는 종류도 많고 규모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상가주택과 같은 꼬마빌딩 등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직영으로 공사할 수 있게 할 정도로 소규모 건축공사에 속했는데, 2년 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60평이 넘는 소규모 건물도 모두 건설업자, 즉 종합건설 면허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웬만한 규모 건물은 모두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바로 공사비가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비해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기도 하지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건설업자의 종류와 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회사로부터 현대나 대우처럼 대규모 건설회사도 있는데, 건설회사라고 모든 건물을 다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대나 대우 등 소위 1군에 속하는 잘 알려진 업체들은 제도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대규모 회사는 상가주택과 같은 공사를 하기에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규모 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이름도 잘 모르는 아주 작은 회사들이 거의 다 시공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 규모가 크다고 이런 건물을 잘 짓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현실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사업체의 전문성과 세분화에 대한 것인데, 지난 영상에서 저는 설계도 상가주택 등에 대한 전문화,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는 건설회사도 그렇습니다. 특히 건설은 수많은 자재와 공종,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작업자들의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로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이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가 중요합니다. 이는 바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 그리고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건물을 또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 보면 생산성과 능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은 고사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대처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규모가 크고 이러저러한 각종 건물, 또 지방 곳곳 여기저기 공사를 벌리는 회사보다 오히려 이런 소규모 공사는 상가주택, 특히 주택만을 전문으로 세분화된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회사가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더 내실있고 실수하지도 않으며 공사를 잘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나 대우처럼 대규모 건설회사도 아닌 바에야 어설프게 규모가 크다거나 여러 공사를 수행한다고 떠버리는 회사는 자칫하여 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현장에 그 영향을 미치고, 또 여기서 받은 공사비를 다른 현장에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등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어느 한 지역이나 신도시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더 내실있고 하자 등 사후 관리를 하는데 대응을 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이 문제라는 것인데, 공사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공사 계약 내용대로 아무 문제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금액이나 공사 기간 내에 별 탈 없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여기에 몇 가지 더 바란다고 하면 설계자와 건축주의 의도를 잘 반영한 시공, 그리고 품질도 좋으며 특히 공사 완료 후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하자를 줄이고 또 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있게 대응하는 업체가 가장 바람직한 공사업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집을 짓다가 10년을 늙는다느니, 철근을 빼먹고 사기를 당한다느니 난림공사 등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사실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특히 과거 집장사 등이 공사를 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들로 요즘은 건축을 전공한 건축 전문인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들은 철근을 빼먹거나 사기를 치는 일은 없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이 오히려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나 업체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5번째로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기준 차이에 대한 것인데, 건축은 대단히 많은 공정과 이에 따른 수백 가지 공사 자재, 그리고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동원되기도 하며, 또 공사 기간도 대단히 긴데 반해서 하나하나 자재나 공사 품질의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물론 설계 도면이나 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 도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정량화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트러블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자재 하나를 두고도 건축주가 요구하는 것과 시공자가 선정하려는 것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도배나 미장 등 하나하나 공사 품질도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소소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수억 대나 하는 공사 금액에서 건축주가 소소하게 변경되고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데서 시작한 불편한 감정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급기야는 큰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생각 차이나 기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진행되는 공정마다 또는 자재를 선정할 때마다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싶어서 그러한 자재를 선정하게 되는데, 시공자들은 가급적이면 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 마치려 하고 결국은 상호간의 눈높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건축주도 계약된 공사비 수준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시공자는 건축 경험이 없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최대한 건축주를 이해시켜주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설계자, 공사 감리자나 공사 감독자의 역할인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1편으로 좋은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의 현실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건설업자의 종류와 상가주택, 세 번째로는 공사업체의 전문성과 세분화, 네 번째로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과 문제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는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기준 차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공사업체를 선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2편으로, 여섯 번째로 공사업체 선정 기준, 일곱 번째로 LCC 비용에 대해서, 여덟 번째로는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아홉 번째로는 CM과 PM의 활용, 마지막 10번째로는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현장에서 경험한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이러한 영상과 다음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오늘의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